여러분은 놀이공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 혹은 가족들의 여행 장소, 학교에서 소풍 등을 가기 좋은 장소란 이미지일 텐데요. 이런 놀이공원들이 공포영화나 괴담 등의 배경 장소가 되면 오히려 더 섬찟함을 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존재하는 놀이공원 중에는 실제로 공포의 놀이공원이란 별명을 가진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액션파크란 이름의 놀이공원이었습니다. 대체 이 공원은 어째서 이런 악명을 떨쳤던 것일까요? 뉴저지주 버논 타운십에 위치해 있던 한 스키장, 이곳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던 것은 그레이트 아메리칸 레크리에이션이란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이었던 유진 멀비힐은 스키장을 운영하면서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수기였던 겨울에는 매출이 잘 나오지만 여름에는 도저히 매출을 올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는데요. 바로 스키장까지 이어지는 놀이기구를 만드는 것, 이른바 알파인 슬라이드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키장의 빈 트레일 중 한 곳에 이것을 설치했고 그 길이가 무려 약 820m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1976년 처음 설치된 이 알파인 슬라이드는 예상대로 꽤 인기를 끌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액션파크의 첫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알파인 슬라이드로 나름대로 재미를 좀 보게 되자 1978년 멀비힐과 그의 회사는 본격적으로 여름을 타겟하여 진지하게 놀이공원을 만들기로 계획한 듯합니다. 이들은 2개의 워터 슬라이드와 카트 트랙을 추가하고 이곳을 버논 밸리 썸머파크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7월에 공식 오픈하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더 많은 워터 슬라이드 및 수영장을 만들고 작은 카트를 탈 수 있는 트랙을 더 설치하기도 했으며 또 여러가지 놀이기구와 구역을 만들어 운영했는데요. 이때부터 이름을 액션파크로 바꾸면서 제대로 된 놀이공원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액션파크라는 이름과 운영자 멀비힐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기구와는 다르게 활동성을 강조한 짜릿한 기구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 힘을 입어서인지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1980년대에는 거의 매년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맞이했고 가장 높은 방문을 기록했던 어느 주말에는 하루에만 약 12,000명이 방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유명인들이 이곳에 놀러 오기도 했는데요. 이 사진 속 좌측 인물은 공원의 사장 유진 멀비힐이고 우측 인물은 야구계의 전설이었던 조 디마지오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큰 성공 뒤에는 밝은 면만이 아닌 어두운 면, 즉 명암이 생기게 마련이었는데요. 이런 명암은 액션파크 역시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액션파크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매출이 증가했지만 본사 역시 그에 따라 여러가지 소비가 증가했는데요. 회사가 지출했던 소비들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바로 구급차와 구급요원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람이 몰리는 주말이나 휴일에는 근처 병원의 응급실이 굉장히 바빠지기도 했다는데요. 손님들이 많아진 만큼 부상자들도 급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바쁜 주말에만 공원에서 벌어진 사고로 인해서 최소 5명 내지 10명 이상의 부상자들이 나오기도 했으며 당연히 이로 인해 공원 측에서는 치료비 부담과 함께 큰 금액의 소송을 떠안아야만 했는데요. 부상으로만 끝났다면 차라리 다행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공원에서 숨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서 액션파크의 악명이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어떤 사고들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우선 액션파크의 기원이 되었던 알파인 슬라이드, 약 800m가 넘는 길이를 자랑하는 이 슬라이드는 처음으로 인명사고가 기록되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문제점은 바로 속도였는데요. 이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는 썰매의 속도가 극단적으로 느리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빨랐기 때문입니다. 썰매를 제어하는 것은 작은 스틱 하나뿐이었는데 그나마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탑승자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가 없다는 문제가 늘 제기되었다고 하는데요. 1980년 이 슬라이드를 이용했던 19살의 조지 라슨, 그는 원래 이곳의 스키 리프트를 운행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조지가 탑승했던 썰매의 속도는 너무나 빨랐고 결국 트랙을 이탈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튕겨나간 조지는 불행하게도 어느 바위에 부딪혔으며 이로 인해 큰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액션파크 측에서는 이 사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는데요. 공원 측은 조지가 이 공원의 직원이란 점과 더불어 사고가 일어난 시각이 늦은 밤 비가 오고 있었다는 점을 들면서 이것이 공원과 놀이기구의 잘못이 아니고 제대로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본인의 잘못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숨진 사고였음에도 시끄럽지 않게 넘어갔는데요. 이것도 문제였지만 또 다른 문제는 이 당시 조지가 부딪혔던 바위가 예전에도 위험성이 이미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에서 바위를 제거하기는커녕 방치해뒀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카트를 탑승해 운전해 볼 수 있는 모터월드 구역, 이곳에 설치되어 있던 여러가지 카트 기구들 중에는 롤라카란 이름의 자동차와 트랙이 있었는데요. 이 트랙에서도 여러가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원에 방문한 손님들이 벌이는 사고도 많았지만 우습게도 직원들에 의한 사고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음주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공원 관리인들 중 한 명이 트랙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맥주를 제조할 수 있는 소규모의 양조장을 설치했습니다. 왜 이곳에 양조장을 세웠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문제는 직원들이 이 양조장을 눈치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인 양조장에서 만든 맥주가 맛이 꽤 좋았기 때문인지 직원들은 종종 이곳에 몰래 들어가 맥주를 훔쳐 마시고는 그대로 카트에 탑승해 트랙을 돌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슬링샷이란 이름의 놀이기구도 부상자가 많았는데요. 이 슬링샷은 말 그대로 로프에 매달린 탑승객이 하늘 위로 높이 발사되는 형식의 놀이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프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탓인지 가끔 신축성이 강한 이 로프가 멋대로 고정축에서 빠지면서 탑승객과 직원을 강타하는 사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이 기구를 채찍 고문으로 부르기도 했다네요. 가장 위험하고 많은 사고가 발생했던 곳은 수상 놀이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던 워터월드 구역이었습니다. 이 액션파크의 워터월드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은 캐논볼 루프라 불리는 수상 슬라이드였는데요. 이 캐논볼 루프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캐논볼이란 이름답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가 동그랗게 한번 꼬인 부분을 통과한 다음 끝에 가서 사람이 대포처럼 튀어나오는 구조였는데요. 이 기구가 유명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캐논볼 루프는 1985년에 공개되어 운영되었지만 그 위험성으로 인해 겨우 한 달 만에 경고를 받고 폐쇄되었습니다. 수많은 탑승객들이 부상을 입었기 때문인데요. 주로 보고되었던 부상은 코피와 허리 부상이었습니다. 밀폐된 슬라이드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던 탑승객들이 슬라이드의 벽에 부딪히면서 여러 부상을 입었던 것인데요. 심지어 기구를 철거할 때 기구에 박혀있던 사람의 치아를 발견했다는 소문까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높은 마찰로 인한 심한 피부 찰과상도 보고되었습니다. 사실 이 캐논볼 루프는 공개 전부터 문제가 많았는데요. 당연히 모든 기구는 공개하기 전 테스트를 거쳐야만 했고 사람이 직접 테스트를 하기 전 실험용 더미를 사용했지만 그 결과가 무척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캐논볼 루프를 통과한 사람 모양의 실험용 더미가 완전히 박살이 난 채 바깥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이었는데요. 공원 측에서는 사람이 아닌 모형이라서 그렇다고 했지만 실험 결과 자체만 봐도 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당연히 직원들 중 누구도 이 테스트에 참가하려 하지 않자 공원 측이 테스트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실험에 참여하면 $100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몇몇 직원들이 용감하게 테스트에 참여했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한 기구를 테스트하는 것에 비해서 $100는 너무 싼 것 같다는 후회였다고 하네요. 실험에 참여한 직원들도 맨몸으로 참여하기엔 무서워서 아이스하키 장비를 착용한 채 탑승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후회했었다는 것을 보면 정상적인 기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더 제대로 보완을 한 뒤 공개해야 했지만 공원 측이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공개된 이 기구는 악명을 떨쳤고 결국 한 달 만에 폐쇄되는 기염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과 1996년 한시적으로 며칠 동안 또 열리기도 했지만 역시 또 부상자들이 나오게 되면서 완전히 철거되었다고 하네요. 1981년에 공개된 타이달 웨이브 풀 역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타이달 웨이브는 영어로 해일이란 뜻인데요. 이름 그대로 인공 파도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인공 파도는 약 20분 동안 만들어지고 10분간의 휴식이 있었는데요. 이 수영장은 너비 30m, 길이 75m 정도로 최대 1000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수심은 약 1m 정도로 그다지 깊은 곳은 아니었지만 이곳에서만 2번의 인명사고가 벌어질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파도와 물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20분 동안 생성된
형성되는 인공 파도의 위력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은 파도가 만들어지는 동안 수영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파도가 너무 강했던 나머지 파도의 높이 때문에 실제 수심은 1m 정도였지만 파도가 칠 때마다 수심이 달라졌다네요. 그러다 보니 수영을 잘하던 사람들도 쉽게 지쳐버렸고 파도가 한번 시작되면 20분 동안이나 지속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사다리에 몰려들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카약 익스피리언스는 말 그대로 카약을 타는 곳이었는데요. 그냥 카약을 타기만 해선 액션파크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 공원 측에서는 이곳을 좀 더 재밌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급류를 만들어내는 것, 물살 흐름이 급격히 빨라지는 급류를 만들어냄으로써 카약을 탄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급류를 인공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물속에 거대한 선풍기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풍기가 회전하면서 위에 물이 휘저어지고 그로 인해 굉장히 급하고 거친 물살이 만들어지는 원리였습니다. 공원 측의 아이디어대로 작동하기는 했지만 급류가 너무 강해서 카약이 뒤집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는데요. 1982년 물살로 인해 뒤집어진 카약에서 떨어진 한 남성이 물속에 빠진 뒤에 다시 나오려다가 밑바닥에 설치한 선풍기에 노출된 전선과 접촉하고 말았으며 결국 감전을 당해 심장마비로 숨지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타잔 스윙은 말 그대로 타잔에서 아이디어를 따왔습니다. 로프를 붙잡고 타잔처럼 크게 무리를 날아가다가 도중에 로프를 놓고 물속으로 빠지는 시설이었습니다. 전기 시설도 없고 물도 그다지 깊지 않았고 로프가 끊어지더라도 바닥은 단단한 땅이 아닌 물이었기에 딱히 사고가 벌어질 만한 점은 없어 보였지만 이곳에서도 인명사고가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1984년 어느 남성이 이 타잔 스윙을 이용하다가 물에 빠진 뒤에 결국 숨지고 말았던 것이었는데 물이 깊지도 않았고 로프가 높지도 않았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를 숨지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바로 물이 너무나 차가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이용자들은 이전에도 이 타잔 스윙 시설의 웅덩이가 너무나 차갑다는 불평을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고가 벌어질 당시 이 남성은 긴장한 상태로 물에 빠졌다가 차가운 물에 갑자기 몸이 닿은 나머지 쇼크를 일으켰고 심장마비로 인해 끝내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운영 중인 놀이기구들로 인해 참 사고가 많이 벌어졌지만 테스트 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공개되지 못한 기구들도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기구가 바로 베일리볼이란 기구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공 모양으로 된 기구 안에 사람이 한 명만 탑승하는 형식의 놀이기구였습니다. 문제는 이 기구의 컨셉이 약간 정신이 나갔다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기구 안에 사람이 탑승하고 나면 이 공을 높은 곳에서 아래로 굴리는 형식의 놀이기구였습니다. 물론 아무 데서나 굴리는 것은 아니었고 따로 경사진 곳에 트랙을 마련해서 굴리는 형식이었는데요. 테스트를 하던 날 이 베일리볼은 트랙을 벗어나 튀어나갔고 힘차게 굴러 주차장과 도로를 가로질러 넘어간 뒤 숲에 있는 늪에 빠진 뒤에 멈춰 섰다고 합니다. 당연히 테스트 과정에서 계획 자체가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액션파크는 여러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1984년에만 인명사고가 2번이나 발생하게 되면서 연이은 소송과 법적, 재정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고 주 정부가 공원의 여러 가지를 조사하다가 공원 운영에 연관된 회사와 그 관계자들이 페이퍼 컴퍼니 및 무허가 보험회사를 운영한 혐의가 밝혀집니다. 무려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기소가 되었으며 유진 멀비힐도 5건의 보험 사기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1995년에는 액션파크를 운영하던 멀비힐의 회사가 재정난이 누적되어 압류 절차 및 소송에 휘말립니다. $10,000,000가 넘어가는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회사에 무척 불리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공원 자체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 뒤 다시 오픈하려 했지만 끝내 공원이 다시 재개장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다른 회사에서 부지를 인수하면서 문제가 된 놀이기구와 공원 자체를 개조한 뒤에 마운틴 크릭이란 새 이름으로 개장했습니다. 2013년에 다시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네요. 2014년에는 다시 멀비힐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어 마운틴 크릭이 아닌 액션파크 이름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가 다시 한번 이름이 마운틴 크릭 워터파크로 남게 되었습니다.
액션파크가 이렇게 위험천만하게 운영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놀이기구 디자인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아시다시피 놀이기구는 단순히 움직이는 기구가 아니고 재미와 안전을 동시에 챙겨야만 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원리가 들어가는 복잡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공원의 운영진들은 이런 의식이 부족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심지어 이런 말을 남겼다고도 하는데요. 운영진들은 놀이기구가 위험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뭘 잘 모르면서 기구를 만들었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냥 재밌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아닐까 하는데요. 몇몇 기구들의 위험성과 사고 사례들을 봤을 때 아마 해당 관계자의 증언이 사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들 역시도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원이 직원을 뽑는 기준이 문제였는데요. 대다수의 직원들이 미성년자로 이루어져 있었고 안전교육 등에 임하는 자세도 좋지는 못했다고 하며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훈련 등을 할 때 신입 직원들이 물에 빠지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직원들은 이것을 신입들에 대한 신고식으로 활용했으며 물에 빠진 직원을 알아서 나오란 식으로 괴롭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무 중에 음주를 하는 불법도 자주 저질렀다고 하네요. 주정부에서도 놀이공원에 관한 감시가 무척 소홀했습니다. 미성년자 직원들을 채용했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 큰 사고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액션파크에 처벌이 가해졌던 것은 딱 한 번, 그것도 벌금형 처벌로만 딱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규모들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상한 조치였는데요. 일각에서는 아마도 액션파크가 한창 유명세를 떨칠 때 수많은 방문객들과 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했기 때문에 주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눈을 감아줬을 것이란 주장을 내놨습니다. 아마 내용을 봤을 때 이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공원 운영자였던 유진 멀비힐의 아들 앤디 멀비힐은 2020년 제이크 로슨이란 작가와 함께 책을 출판합니다. 책의 제목은 액션파크 패스트 타임즈. 앤디 멀비힐은 실제로 당시 액션파크의 직원으로도 일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직접 겪기도 했었는데요. 이 당시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작성된 논픽션, 자서전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합니다. 비록 공포의 놀이공원이란 오명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나름 이곳을 추억하는 사람들도 많은 듯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고가 벌어졌던 걸 생각해보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운영을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놀이기구의 안전성을 더 보완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하네요. 공포의 놀이공원, 액션파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